상대의 신뢰를 얻는 덕분에. 논리적 추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때문에다. 특히 직장에서 때문에를 잘 사용한다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대화 현장이라면 어떨까? 때문에라는 용어가 과연 대화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말투일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문에를 남발하면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문에를 사용하면 더더욱 책임 회피하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길 수 있다.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 같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쉬우며 자신의 보호가 최우선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추천할 만한 용어는 아니다. 아시아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를 일군 에어아시아 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우명이 3개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하지 말자이다. 에어아시아를 설립한 것도 영국 유학 시절 품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이다. 당시 항공료가 너무 비싸 고향에 갈 엄두를 못 냈다.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해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의 말에서 때문에를 찾아보라. 없다. 대신 눈에 띄는 용어가 있다. 바로 덕분에다. 그의 성공에는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비결이 있었다. 덕분에란 표현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상대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단어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덕분에 말투를 좀 더 알아보자.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 성적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덕분에 이런 상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칭찬이라 일컫는 것들이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은 언제나 당신의 파트너,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덕분에 말투다. 이 말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더욱 효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A회사 인사팀장님이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효진이 엄마가 그러는데 준철이 엄마 덕분에 효진이가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우연하게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누군가와 관계된 일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장점에 대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제3자의 말을 빌려서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덕분에 말투를 사용해보라. 김대리가 그러는데 박 과장이 팀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던데 박 과장 덕분에 팀원 전체가 포상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은 박 과장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보기 바란다. 한편 이렇게 말을 전해준 당신에게 고마움과 신뢰의 마음이 얼마나 커질지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듯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는 누군가를 신나게 만드는 마법의 말투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언젠가 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 강사로 조직 구성원 몇 명을 상대로 간단한 특강을 진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주제의 특강을 요청받으면서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교육 진행자 정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부장님 강의 덕분에 교육 만족도 점수가 크게 올라서 윗분들한테 칭찬받았대요. 정말 기뻤다. 말을 전해준 사람은 물론 그런 말을 해준 사람에게까지 호감이 생긴 것은 물론이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을 정해서 덕분의 말투로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직접적인 덕분의 말투도 좋고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도 좋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너무 큰 덕분에를 찾지는 말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덕분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말, 당신을 믿습니다. 부모님은 늘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 마련이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한 말 중 기억나는 게 무엇인가? 공부해라. 차 조심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끼니 거르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닐까? 사실 이런 일상적인 말이 아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도 많았을 것이다. 당신의 감정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부모님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자. 나 역시 부모님에게 혼도 많이 나고 공부해라, 밥 먹어라, 싸우지 마라 등의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들었다. 그와는 달리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한 나를 믿어주는 긍정의 말들도 많이 해주셨다. 그중 아직도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말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엄마는 범준이를 믿는다. 범준이는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범준이를 믿지 누구를 믿겠니? 믿는다. 누군가로부터 믿는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인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상대방에게 믿는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잡아준 것은 바로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는 범준이를 믿는다 라는 신뢰의 말이었다. 세상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도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순간마다 나를 잡아준 건 어머니의 전폭적인 신뢰가 담긴 그 말 한마디였음을 고백하면서 나 역시,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은가? 소망을 주고 싶은가? 희망을 선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말투로 소통하라. 믿는다 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상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말투이다. 우리의 말투를 돌이켜보자. 과연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말투를 사용해 봤는지,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 속에서 누군가에게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말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나는 당신을 믿는다 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추상적인 느낌의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투를 사용해보라. 예를 들어보자. 너는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 넌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인내심 있는 친구라 늘 믿음이 가. 이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두 상대방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낸 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말투이다. 대단한 말들이 아니다.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다. 어색해서일까? 게을러서일까? 아니면 괜히 오글거려서일까?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는 말투로 소통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 이상의 벅찬 감동이 당신에게 스며들 것이라 확신한다.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준 상대에게 마음을 연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을 하곤 했던 친구들이다. 거의 10년 만에 모인 자리였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끊임없이 소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마침 옆자리에 친했던 친구 민규가 앉았다. 맞다. 민규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가 친했었지 하는 생각에 안부를 물어봤다. 민규야, 어머니 잘 계시니? 민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뭔가 일이 있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이럴 때는 괜히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이 상대를 더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다. 민규 어머니 모습도 기억이 났다. 민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 한 잔을 마실 때 내가 말했다. 너희 어머니
정말 미인이셨는데. 소주잔을 내려놓던 민규의 눈이 갑자기 빨개졌다.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곧이어 감정을 정리한 민규가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40 넘은 나이에 아직도 어머니가 그립네. 우리 어머니를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누군가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말한다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을 떠나 상대방에게는 축복과 같은 말투이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니면 갖고 있었던 좋은 것을 악착같이 찾아내보자.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말해준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너는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 넌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인내심 있는 녀석이야. 항상 밝게 웃으니까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지금 주위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내보자.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윽박지르는 건 쉽다. 반면에 좋은 점을 찾아내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괜찮다. 오늘 옷 색깔 정말 잘 어울린다 와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이제부터 적어도 매일 한 번씩 누군가에게 그의 좋은 점을 찾아내 말하는 것을 실천해보자. 체계적인 변명보다 단순한 사과가 낫다. 셰익스피어의 말에 의하면 간결함은 지혜의 본질이다. 생각이 많으면 말이 길어진다. 말이 길어지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듣는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낼 뿐 잘한 점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말은 짧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듣는 사람은 지루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이 재미없는데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 짜증나고 화만 날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창시절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의 얘기다. 매주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은 정말 악몽이었다. 왜 그렇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끝없이 길었는지, 한 문장이면 될 내용을 끝도 없이 이어나가는데 아침부터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기분이었다. 심심하니까 신발로 괜히 낙서하면서 끝나기만 기다리는 시간의 반복이었다. 훈화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다. 이쯤 되면 참다가 기진맥진한 아이들의 짧은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다. 도망가고 싶지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시간에 이탈했다가는 오전 내내 벌을 서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니 그럴 수도 없다. 더운 여름에 어지럼증을 느끼며 추운 겨울에 손을 비벼가면서 듣던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화와 짜증을 참고 있었던가. 권력관계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들은 특히나 더 재미없고 지루하다.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 상대방은 내 얘기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듣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나쁜 말투의 예다. 자신의 생각만 말하느라 상대방에게 피로 유발자가 되는 경우다. 말은 간결할수록 좋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짧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능력 말이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잘 말하는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다. 보통 말을 잘한다고 하면 말이 끊어지지 않게 길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그런 말하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짜증만 날 뿐이다. 쓸데없이 길어지는 말투는 사실 힘을 지닌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했을 때 약자의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투이다. 대학교 강의실의 한 장면이다. 교수님이 말한다. 민철군, 왜 과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낸 겁니까? 이때 대답이 길어지는 경우가 바로 문제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늘 과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자다가 깨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확인했는데 아침 일찍 하려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교수님께서 실망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단순하면서도 짧게 말하는 게 정답이다. 가끔은 체계적인 변명이
단순한 사과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명확하고 짧은 사과 대신 자신의 변명을 추가하다가 상대방의 화를 끌어내어 일을 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자. 한 초등학교 급훈이 휴지는 휴지통에라고 한다. 짧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된 정말 잘 만들어진 급훈이다. 그렇다. 조직이건 사람이건 말은 간결할수록 좋다. 그럴수록 말이 지닌 힘은 더 강력해진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힘쓰지 말고 이제부터 짧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보자.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려면 말투의 강약을 조절하라. 만약 당신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강력한 말투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음에 있어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다만 문제가 있다. 파워십의 언어인가 아니면 리더십의 언어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다. 단순한 파워십에 의한 말투라면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한두 번은 당신의 지위, 권위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대화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반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파워십과 리더십을 구분해보자. 당신이 차를 몰고 가고 있다. 아차, 신호를 위반했다. 앞에서 앳된 모습의 의경이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한다. 차를 세운다. 바로 이게 파워십이다.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울 뿐이다. 그 상황에서 의경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거나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이 만나서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헤어질 뿐이다. 이때 의경이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즉 강력한 말투를 쓴다고 해봐야 우리는 수동적 반응으로 대처할 뿐이다. 파워십에 의한 통제를 통해 내가 변화하거나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재수가 없을라니 하고 자리를 서둘러 피할 뿐이다. 리더십을 근거로 하는 말투는 다르다.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권력을 이용하되 상대방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한 회사의 마케팅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신규 상품이 출시되었다. 부하 직원을 불러 모았다. 상품 설명을 간략히 하고 나서 이번에 출시될 상품은 고객도 좋아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회의를 마쳤다. 부서원들은 속으로 뭐야, 귀찮게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네.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금방 잊어버릴지 모른다. 리더의 말이 지나치게 나약한 말투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리더의 나약한 말 한마디로 부서원의 상품에 대한 판매 의지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리더십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 강한 말투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극대화시킬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총력을 다해봅시다. 다른 건 양보해도 이번 상품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을 짊어진다. 말에는 무게를 실을 수가 있다. 가볍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가볍게 받아 넘긴다. 무겁게 말하면, 강력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내가 애써서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억압적으로 소리를 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면 원하는 소통은 불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지를 꼭 살펴보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말투에는 무엇이 있을지 늘 고민해보자.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순간이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는 꼭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투를 사용해보자.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려면 상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는 말투가 필요하다. 거절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멘트를 추가하라. 우리는 NO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거절을 할 때 말로 직접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 반대로 얼굴 표정과 몸짓 등으로 나타낼 줄은 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써놔 라고 상사가 말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무리라는 표정을 짓는 것에 익숙하다.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면 모르겠냐 하는 표정을 지으며
상대방이 말한 것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결국 거절은 실패하고 품질 낮은 보고서만 한 장 덜렁 나와버린다. 상사의 질책과 낮은 평가가 이어지고 인간관계 역시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러다 자신이 상사가 되면 또 똑같이 강압적인 지시를 하고 상대방의 거절의 리액션은 거부한다. 거절은 그만큼 어렵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말하기 습관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안 좋은 습관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거절이 어려워 애매모호한 표정과 행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치는 최악의 말투 중 하나다. 이런 말투는 퇴보적인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신선한 생각을 죽이는 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할 타이밍에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절대 대화에서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 거절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다.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긍정적 노 말투다. 거절을 하되 긍정을 덧붙여 표현하는 말투이다. 예를 들어보자. 엄마가 아이를 부른다. 철수야, 마루 청소 좀 도와줄래? 엄마,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엄마의 짜증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불렀다. 박대리, 미안하네. 내일 아침까지 매출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해. 나를 좀 도와주게. 팀장님,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이런 부하 직원 절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노는 상대방의 분노만 일으킬 뿐이다. 이 사례에서 말을 잘할 줄 아는 아이라면, 말을 잘할 줄 아는 부하 직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노 말투를 사용했을 것이다. 엄마, 제가 숙제 끝내고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팀장님, 제가 오늘 저녁 선약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는 말투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과 예의 바른 사람은 이러한 말 몇 마디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는 아이와 부하 직원 등 을의 입장에 선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긍정적 노 말투는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말투이다. 당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하나의 회사 외에 나머지 회사를 탈락시켰다고 해보자. 이때 탈락한 회사에게 당신 회사는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더 이상의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얼굴 볼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도 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토록 냉정해서야 되겠는가? 거절의 말 한마디도 예의를 갖춰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말투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준만큼은 최고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당신은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말투이기도 하다. 당신은 어떤 말투를 선택할 것인가? 믿을 만한 사람은 말투로 완성된다.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도 달라진다. 단순하게는 정치인이 하는 말은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들리고 경찰의 말은 경찰의 말처럼 들린다. 선생님의 말은 왠지 선생님처럼 들리고 영업사원의 말은 영업사원답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사기꾼의 말은 사기꾼처럼 들리지 않는 점이 문제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 사람의 생각, 감정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말도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직업의 이름만일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경찰 중에는 착한 경찰이 있고 나쁜 경찰이 있다. 선생님도 대부분은 좋으시지만 나쁜 선생님도 있다. 좋은 정치인이 있는 반면 나쁜 정치인도 있다. 자, 여기서 스톱.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당신은 카페 주인, 회사의 과장,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밥벌이의 중심에는 대화가 큰 몫을 차지할 텐데 이때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좋은 카페 주인, 회사의 좋은 과장, 공공기관의 좋은 공무원일 때 대화의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좋은 말로 인정할 것이다. 특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언젠가 친구들끼리 모였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한 친구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다. 야, 경환이 알지? 걔 요즘 뭐하지? 글쎄,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공인중개사 한다더라. 야, 왜 대기업을 그만둬? 괜히 까불다 잘린 거 아냐? 점차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던 그때였다.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친구가 말했다. 그래도 경환이가 고등학교 때 괜찮은 친구였잖아. 의리도 있었고 좋은 애였으니까 지금도 좋은 일 할 거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할 거야. 그 이후의 대화는 당연히 경환이의 괜찮았던 면을 회고하며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말들로 끝이 났다. 고등학교 때 이후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한때 좋은 사람이었다는 추억을 건드린 말 한마디만으로 지금도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이다. 이쯤에서 나를 되돌아봐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던가?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이니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지금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에 대해 확인해 볼 차례다.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이 많다거나 실적이 좋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인격적으로 평판을 받는 측면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나의 사회 경험을 봐도 그렇다. 나보다 그저 그랬던 사람이 어느새 나의 사회적 지위를 추월하여 먼저 승진하고 인정받았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들었던 말들을 지금에야 되새겨본다. 당신이 과거에,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런 말들을 들었고 듣기를 바라며 그 친구가 하는 건 믿을만해. 걔는 허튼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이만큼은 절대 헛된 짓 안 할 거야.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나는 무슨 말을 듣는 사람인가? 혹시 내 생각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인격을 스스로 지키고 아끼는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말투를 사용하겠다고 다짐해보라.